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이제 대선 13일 남았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기자회견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장동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족들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당시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례 없는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조 대법관은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명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제 대선 토론회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신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과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가 확실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고 김문기 처장의 유가족부터 조재현 대법관까지 이들이 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목요일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대장동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게이트냐 윤석열 게이트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의미심장한 두 가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대장동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족들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유족들은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당시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는데 먼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씨의 동영상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5년 1월 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운 전망대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노란색 티셔츠 입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김문기 처장이 보입니다. 유족들의 요청으로 얼굴을 모자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뉴질랜드 알버트 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나무에 둘레를 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사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저렇게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2015년 1월 15일 호주 시드니 카툭과 블루 마운틴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기 처장이 나란히 사진을 찍힌 모습 그리고 마주보고 무엇인가를 대화하는 듯한 그러한 사진까지 유족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 표창장도 공개를 했는데요. 표창장 잠깐 보시죠. 자, 성남시장 이재명 그리고 표창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이러한 내용으로 표창장까지 수여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 네. 자,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 처장이 받은 표창장, 표창장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워낙 많이 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사진을 찍고 호주, 뉴질랜드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유족들은 믿을 수 없다. 뭔가 분노를 해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최소한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무슨 골프 치는 사진의 일부를 합성해가지고 골프도 친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조작이 어딨냐라는 취지로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건 명확하게 사실하고 틀리네요. 왜냐하면 김문기 씨가 동영상으로 자기 딸한테 나 오늘 이재명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네.
뭐 지금 10년 후에 뭐 이렇게 몇 년 후에 있을 일을 예상해서 골프 쳤다고 영상으로 딸한 때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 골프 친 걸로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한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말은 명확하게 지금 사실에 반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아니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자꾸 얘기하시는 게 3억 5천 넣고 지금 8천억대의 수익을 몇백 네네. 명이 찾아갔잖아요. 그게 다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했던 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김문기 팀장 산하의 실무 직원들이었어요. 네. 두세 명이 줄기차게 이거 넣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유동규 씨가 강압에 의해서 이걸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서의 실무 책임자가 김문기 씨였다는 거고. 근데 세상에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한 네. 30개 될 거예요. 근데 성남시장께서 저 순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김문기 이런 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호주 출장을 갑니다. 왜 시장이 굳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핵심 직원들, 특히 이 대장동과 관련된 핵심 직원들을 굳이 데리고 호주를 갔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억지 지시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호주도 같이 갔었고 네. 또 그런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나 골프 친 거 거짓말이다. 나 김문기 모른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해왔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김문기 씨가 말하자면 그 자식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시장하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 뭐 하여튼 저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안면 인식이나 기억 이런 측면에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네. 그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억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 멤버들 특히 네. 김문기 씨는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으로 실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여행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네. 그 이후에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핵심적 사업들에 있어서 김문기 씨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의 여러 가지 지시를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이미 직책과 김문기 씨가 그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난 사실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진, 물적 증거들이 나왔지만 이번에 이 동영상과 또 둘이 손을 맞잡고 찍은 사진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문기 처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애도를 취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이제 고인에 대해서 충분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는 좀 오늘 저 화면에 보면 김문기 전 처장의 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그 뒤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네.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정치인들이 뒤에 서서 네. 기자회견장에 같이 있는 모습이 과연 고인의 뜻과 그 가족의 뜻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생겨요. 왜 그러냐면 고인의 아들이 충분하게 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미 저 자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고인의 유가족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나름의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유가족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접근하는 게 지금 마땅하다. 정치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더 씌우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그동안 수차례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내용 파악을 하느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좀 연결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통화를 제가 그때 말씀? 상당히 많이 했죠. 설명을 그 사람한테 다 들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족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와 인연은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2009년에 저장된 연락처인데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6월 24일부터 인연을 맺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연락을 해왔고 인연을 맺어왔다. 그리고 앞서 박성준 의원께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 그리고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만 동의를 구하고 저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유족들은?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전략적으로 네. 이렇게 한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 진영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네. 저라면은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다. 독자적인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근데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 것이냐. 어떤 집단이나 이쪽에 도움을 받지 않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일 쉽지 겁니다. 않은 일이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따로 떼서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유가족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좀 이걸 정치적 이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네. 뭐 세월호 유가족 같은 분들이 네. 민주당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한 걸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정치적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정당하고 유가족이 같이 기자회견 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족들 김문기 전 처장의 이재명 후보가 어떠한 애도도 그리고 그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발인식이 있던 날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춤을 추는 영상을 또 공개한 것을 두고 죽을 만큼 괴로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뭐 저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입장이 나온 건 있지만 당시에 조문하지 않고 조의도 표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울분을 표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 당시에 사망했던 분에게는 또 조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서운함을 표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유족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마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때 재정동 의혹이 너무나 크게 좀 불거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네. 또 조문을 하는 것 자체가 유족분들에게 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뭐 언론의 주목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 차원에서는 좀 배려의 의미에서 그랬을 수는 있겠다. 그 선택을 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 건은 기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 수 있었을 법한 이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따져볼 때 제일 큰 기준은 거짓말할 동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나중에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5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그 워딩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실무자랑 접촉을 하면서 본인 머릿속에 각인이 됐다라는 그 거거든요. 말씀은 모른다라고 거짓말할 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아마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 아는데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김문기 처장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아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고개를 갸우뚱했을
했을 수 있고 그게 대단히 이례적이거나 이상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그 이재명 후보님이 그 방송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김문기 처장과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이제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님 제가 쭉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형으로 해서 문제 진단을 하고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서 실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어떤 과정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언을 듣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김문기 전 처장의 그 가족들은 아마 이제 서운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의 이제 정치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섬세하게 좀 그 부분을 좀 고려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크리스마스 관련된 부분은 후보님의 정치 일정과 그 시기가 그렇게 같이 어떤 일정이 결합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마음속에 좀 뭐라고 할까 좀 서운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또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금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특검이라든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게 거짓말을 할 동인이 없었다는 말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김문기 씨가 심적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설계했고 분명히 자기가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준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또 김문기 씨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검찰 조사를 받다가 굉장히 결국에는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어떤 내적 갈등, 고통을 겪었을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서 그런 김문기 씨의 어떤 극단적 선택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그래 나 이 사람 너무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할 동인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유가족에게 어떤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자 어쨌든 저분은 이재명 후보가 알든 모르든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든 아니든 설사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일정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한테 가서 기본적인 예의를 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뭐 유가족에게 폐가 될까 봐 이 후보가 안 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만평 준비했습니다. 어제 김문기 아들 기자회견 봤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갔을 때 영상이랑 사진까지 다 공개했던데. 봤지? 꽤 친해 보이던데. 우리도 해외 출장도 가보고 골프도 쳐봤지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특히 김문기 말인 날이 하필이면 이재명 김혜경이 산타 춤추는 영상이 공개됐더라. 그게 많이 짠하더라고. 깔끔하게 인정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아들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이재명도 민주당도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지. 자, 이재명 후보의 직접적인 또 추가 입장이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의미심장한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또 하나의 기자회견, 바로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명이 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제가 대법관 조재현입니다. 공개 방송 토론에서 한 후보자가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저희 딸 셋에게 다 혹시 판교의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알거나 무슨 얘기를 들었거나 그 근처에 가본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저렇게 기자회견을 어제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대선 토론에서 현직 대법관 성명을 이름이 거론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고 또 그래서 더더욱이 유감을 표명했고 깊은 고심 끝에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장인데 일단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이 풍경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렇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제 판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셔가지고 잘 그러지 않죠.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정치적 국면에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결백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필요를 느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오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실 조재현 대법관의 뭐 결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게 촉발돼서 네. 이 대법관의 기자회견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네. 거기까지만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동안은 계속 그분을 가지고 나를 올가매지 않았느냐. 근데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나라는 근거는 없었고 이 정도로 원칙적으로만 분명하게 얘기했어도 되는 것인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마치 구도가 이재명 대 조재현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제가 좀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제가 이제 그 법사위원회에서 지난해 이제 중앙지검장이 그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워딩이 나온 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이 중앙지검장의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그 당시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틈만 날 때마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내용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을 해봤더니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보도에 나왔고 그것이 누구냐?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토론에서 그동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분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거냐면 검찰이 그동안에 왜 그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왜 안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렇게 기자회견에 나왔듯이 추후에 검찰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법적 카르텔이 분명히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분과 함께 국민의힘 박영수 곽상도, 윤석열 이러한 관련성들에 대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고 이번에 그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도 꼭 한 말씀 그렇게 하시죠. 아니 일단 그분은 명예학관화합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 직원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 조항 안 넣으면 수천억 대 수조 대의 이익이 몇몇 사람한테 돌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유동규 씨가 앞장서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버렸고 이 없앤 계획서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본인 자필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는 지금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구속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만큼 관여를 했었을까가 핵심이고 네. 어쨌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우리 아까 그 김문기 씨 그다음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한기 씨 두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속돼 있는 총대를 맸던 유동규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건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현재 구속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아주 뻔히 알 수 있다. 그냥 아주 쉽게 추론할 수 있다가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후보의 품격이라면 또 대통령 후보에게 적정한 참모진이 있다면 어떤 언론 기사에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어떻게 보면 리뷰, 검토가 있어서 이 사실관계가 100% 맞다, 어느 정도 맞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TV토론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조재현 대법관 얘기를 들어보면 자, 나는 김만배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네. 김만배하고 전화통화 한번 한 적 없다. 그다음에 내가 딸이 셋이 있는데 무슨 이게 이 대장동이라든지 이쪽 어디서 무슨 집을 얻거나 뭘 한 적은 단 한 치의 뭐도 없다. 필요하다면 기자단들에게 이 딸들의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공하면 그 부분 이제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그쯤 얘기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의 말씀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세상에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분이 그렇게 경솔하게 말씀을 하신다? 저는 그게 이재명 후보의 속성이고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제가 반론을 좀 드려야 돼요.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국의 대통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그분을 가지고 추정해서 확정적 범죄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검사 출신이에요. 이미 벌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하는 그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의 직업이 검사였습니다. 그 검사란 직분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지금의 이제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 카드 하나면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의 관계성, 연결성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차제의 그분이라는 내용이 지금 검찰 수사가 나오기 때문에 김만배뿐만 아니라 정영학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실제 윤석열 후보가 관련성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지금도 하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 관련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이트 관련된 부분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지금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저도 딱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래야 두 번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만 드리겠는데 1분을 넘지 않았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아니 민주당 당내 경선할 때 서른 의원도 교도소에 가 계실 분이 우리 당의 당내 경선에 출마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 말씀 자체는 서른 의원의 말씀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적 범죄자다라는 의미하고 단 한 치도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엊그제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한 네네. 정운현 씨 같은 분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식은 완벽하게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후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후보는 TV토론회에서 한국일보 보도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일보도 살짝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모 회계사와 그리고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또 국민의힘이 제시한 녹취록 전문과 또 민주당이 제시한 녹취록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데 약간 일부만 등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양승태 대법원장도 등장하는 상황이어서 해석이 또 각 당마다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재현 대법관 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물론 대장동 관련자 누구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접수된 뒤로부터 검찰에게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얘기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소리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검증을 받을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습니다.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그 발언이나 의혹 보도하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혹시 법적인 그런 구제 절차를 밟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 녹취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두고도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게 이재명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입구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고요. 그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그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막는 거, 그러니까 어떤 진행을 막는 게이트 키핑의 농담이야, 농담. 형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야, 이런 얘기는 농담처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말만 가지고 게이트가 네, 대문이잖아요. 뭐 이런 네, 식의 네. 농담을 했다 그래서 그 요즘 같은 이 시기에는 그렇게 농담하면 안 되고 네.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 오늘 조선일보 가는데 그러면서 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형 나 농담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또 살다가 처음 듣는 해석이네 이재명 게이트. 농담이니까. 근데 어쨌든 자, 김수민 평론가님, 우상호 의원이 강훈식 의원을 두둔하면서 농담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네. 우상호 본부장 말씀이 농담처럼 들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초창기에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반박이 나왔었어요. 이게 네. 뭐 진실은 알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처음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때 당시의 시점이 2020년 10월 26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로부터 3일 전에 23일에 이재명 후보의 그 판결, 선거법 위반 판결이 무죄로 나온 그날이었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그 문제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고 뭐 분명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녹취록 논란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후보 이름이 딱 뜨면은 그쪽 후보 반대 진영에서는 이것 봐라 수상하다. 하죠. 예. 그리고 그 후보 쪽에서는 그 말을 믿느냐 이러고 다른 후보 이름이 뜨면 태도가 또 바뀝니다. 이거는 굉장히 양당이 좀 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재명 게이트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몰아가면 안 된다. 이재명 네. 후보의 문제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의 반박이 합리적인 일리 있는 그런 반박이었는데 이제 강훈식 의원이 그거를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자기 편에서 해놓은 플레이를 괜히 잘 이제 쌓아놓은 성을 무너뜨렸다. 네, 그걸 이제 게이트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지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거를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드립 같은 것이죠. 잘 봐준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우상호 본부장도 확실하게 좀 수습을 해주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랄 필요가 있습니다. 강훈식 강훈식 의원을 잘못하셨다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농담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취록에 지금 전반적인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저 이재명 게이트의 내용을 보면 그 앞뒤의 맥락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는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되는 건데 지금 정영학과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의 녹취록의 일맥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관련된 사업을 저지하고 막고 방해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있고 실제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배를 탄 듯한 느낌의 언어행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의 언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실질적으로 죄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일관된 부분은 있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자기들의 일을 방해했지만 윤석열 후보하고는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암시를 주는 문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 한마디를 말씀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어제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단에서 우상호 의원이 앞에 잘라먹고 왜곡시켰던 내용의 전문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제대로 된 그러니까 원문이 풀로 나오는 저 녹취록을 가지고 보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나 법원에 대해서 사법비리, 법조비리로 수사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법원 쪽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영장을 어떤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죽게 된다. 이런 의미를 지금 우상호 본부장이 왜곡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제 견해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둑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은 누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왜 굳이 그 뺀 조항을 이게 결재를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은 윤석열 게이트다, 100% 확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지금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아하. 특검하자. 예. 선거 끝나도 특검을 해야 된다. 동의하느냐? 혹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고 김문기 씨 유족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와서 그 부분을 미처 그때 전해드리지 못해서 지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문은 뜻하지 않은 일로 이별을 고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김문기 씨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아울러서 이재명 후보의 성탄절 축하 영상은 고 김문기 씨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2시에 촬영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해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선 13일 남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공보물을 이제 보내고 있고 주말이 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다 받아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공보물 저도 이렇게 받아서 가져왔는데 공보물에는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재산사항 그리고 전과 기록 또 그런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 등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공보물을 보니까 알려진 사실과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과 사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공보문에 보면은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3가지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누락됐다. 결국 4개 중에 3개만 적었다라는 건데 선거법 위반했다는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전에 왜 전과 사범이라고 지칭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사실이 명함을 배포한 게 뭐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벌금 50만 원 정도라서 네. 이 공보물에 포함이 안 되는 전과 기록이라 아마 누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선거 공보물이라는 건 전 국민에게 배포가 되기 때문에 뭐 학력이 1, 2년 정도 초과되거나 뭐 누락이 되더라도 상당히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스크린을 하지 않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건 아마 규정상 그 기준에 맞춰서 기재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못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당장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과 4범에서 3범만 썼다는 부분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서 소명서에 작성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소견서 보시죠. 공보물 소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송 PD가 인터뷰를 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주요 사항을 자신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봤고 그래서 대답해줬다. 근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나는 알려줬을 뿐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어떻게 판결했는지 보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후보는 PD와 공모해서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서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때문에 유죄 판결, 벌금 150만 원 확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넉넉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그 법원의 저 공무원 자격 사칭 판결을 쭉 보면 네.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그다음에 PD 사이에 적극적인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저 지금 공보물에는 PD가 물어보니까 수동적으로 얘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명이 돼 있지만 네. 정작 판결문을 보면 PD한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 당신이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검사라고 얘기를 해라. 네. 그다음에 질문해야 될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 출마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네. K모 시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물어봐야 될 항목 내용을 PD에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적극적으로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범죄 사실이 돼 있는데 저 지금 공보문에 적은 것은 PD가 물어보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저렇게 해서 저런 변명 자체가 사안의 실체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책임은 없을까 혹시? 그거는 약간 경계선상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네. 상황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고 저 부분은 아마 추후에 검찰의 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아니 지금 내용을 보면은 공보물에 그 내용에 대한 전과 기록에 대한 기록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이재명 후보의 소명을 적은 거기 때문에 큰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없을 볼 것 때. 같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경계선에 있다라고 장유미 네.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해당 내용을 취재하는 기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 다른 법조인들에게도 통화를 해봤더니 애매하다, 아닌 애매하다. 것 같다라는 입장을 좀 주도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애매하다는 입장들이 근데 이제 많으니까. 대선 후보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본다면 실제 이 판결 내용에 특히 그 해당 사건의 1심, 2심 판결 내용을 보면 행위했던 내용이 소상하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걸 와서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과연 저분의 정직성, 저분의 계속해서 말 바꾸는 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하나의 판단 요소로 삼으시면 되겠다. 이 정도. 근데 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내용인데 굳이 저렇게 오해 아니, 소재를 이제 이런 게 만들 있지 만한 내용을 않습니까? 썼을 이유는 대부분 뭐가 보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법원의 이제 판단과 자신의 어떤 의도라든가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 그 분당 파크뷰 분양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취재를 도와던 측면에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다툼 끝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소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2017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검사 사칭 아니다, 누명 썼다라고 그 당시에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목소리 한번 보시죠.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는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라고 해명하셨는데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은 제 잘못이고 그러나 나머지 2개의 전과는 제가 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입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준 거는 고발 담당 검사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것이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이 돼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 이재명 후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전과를 얻은 게 그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그 전과 4개 중에 1개입니다.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사 PD랑 한번 같이 논의했다.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자로 몰렸던 게 전과 2개입니다. 지하철 여관에서 명함 나눠줬다고 걸렸다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경주도 제보자에게 들으러 뛰어가다가 전과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뛰었던 그 내용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건은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평하고 싶으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 재판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아까도 그 설명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추가적으로 좀 사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그냥 재판 결과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하고 의견이 다르다 뭐 이렇게만 놓고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또 그 당시에 또 이
해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명의로 된 또 다른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계좌가 모두 5개인데 첫 번째 계좌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도이치모터스 선수라고 불리는 이모 씨에게 일임해서 거래를 했다는 그 주가 조작 의심 계좌. 이건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계좌 2개. 2010년 1월 투자자문사. 이건 선수라고 불렸던 이모 씨와 또 다른 이모 대표가 49만여 주, 약 18억 원 매수에 이용했다라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SBS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또 다른 계좌 2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김건희 씨가 직접 8만 5천여 주, 약 4억 원을 매수했다는 그러한 내용. 매수 매도를 통해서 9억 4천여만 원 정도를 이득을 봤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계좌는 5개, 거래된 금액은 한 4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모두 91명, 91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용됐던 계좌는 157개. 그중에서 5개가 김건희 씨가 소유한 계좌. 그리고 5개 중에서 3개가 일임해서 지금 거래가 됐던 계좌고 2개가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던 계좌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좌는 모두 284번 거래에 사용이 됐는데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흔히 얘기가 나오는 가장, 통정, 고가, 허수 매수 등 수백 차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에 대해 가지고는 최종 수익률이 투자인 금액에 비해 가지고 뭐 몇 천만 원 정도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네. 오르기 전에 사서 내리기 전에 팔아야죠. 네, 그런데 그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기소도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새로운 일이라고 선거 직전에 꺼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부분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 유출해서 나왔던 내용들 상당히 오류가 있는 측면들을 좀 잡고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를 제공한 것 자체가 피의 사실 공표이자 공무원의 선거 개입입니다. 최세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얘기는 범죄 일람표를 공개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그것 역시 잘못된 내용이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했던 보도는 모두 오보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거에 기반한 보도가 오보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의 기준으로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소 관련된 내용들이 유출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 TV 토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죠. 2010년 5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고 관계를 끊었고 계좌는 하나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계좌가 4개가 추가로 더 있었고 그 이후에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합치면은 이제 증권 관련 계좌가 5개인데 3개는 이른바 주가 거래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운영을 했고 2개는 또 김건희 씨가 직접 뭐 이제 이 계좌 사고 팔고를 했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들 앞에서 명확하지 못한 사실을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아마 논란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어제 또 서울중앙지검 앞에 찾아가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범죄자가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 범죄자는 소환조차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이런 직무유기,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정말 성토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즉각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하기를 촉구합니다. 9억 원 차익 주가 조작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김씨의 소환 불응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봐주기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우상호 본부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할 것이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TV토론에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가 개입한 정황이 또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김건희 씨의 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조선 비즈의 기사인데,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이제 지휘부, 상부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보고를 올렸다 하고, 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지휘부는 이런 불기소 의견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이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가 선거 국면이고 또 민주당의 소환조사 요구가 거세다 보니까 처분만 잠정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님, 박 의원님,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앞서 최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2010년 5월 이후에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가 주가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금 나온 걸 보면 집중적으로 2010년 말부터 11년, 12년 주가 조작이 일어난 정황이 나오는데 5개 통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특수부 검사 출신이에요. 금융거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장 내역을 공개한 걸 보면 2010년 5월까지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통장 하나만 공개를 했는데 통장이 5개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한 3개를 가지고 했고 2개 통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직접 했는데 통장 내용, 거래 내용을 보면 하루에 김건희 씨 이름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가 30% 이상이 김건희 씨 이름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증권회사를 좀 다녔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데 30% 이상 개인이 거래했다라는 것은 금융거래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실제 김건희 씨가 그런 거래를 했고 또 하나 거래가 뭐냐면 어머니하고 거래를 해요. 그 김건희 씨의 어머니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의 거래가 실제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볼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의 경선 과정에 이것을 악의적으로 내용을 감췄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는 그런 의심까지 하는 거죠.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당시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조사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검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신들 가족의 비리와 이런 문제를 덮어주거나 비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지금 대해서 하나하나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반론을 드려야겠죠. 네. 일단 중앙지검의 실무검사팀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겠다라고 상부에 결재를 올렸는데 상부는 결국은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죠. 지금 이정수 지검장. 지검장이 그걸 커트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은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회장 본인, 그다음에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거든요. 9명.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통장 명의인들, 통장이 지금 157개가 사용됐고 아까 보도를 보면 김건희 씨 거 5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장 명의인들 또는 여기에 돈이 대략 한 7, 800억 정도가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돈이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단 한 명도 피의자로 입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이게 통장주라든지 또는 돈을 댄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기소를 했다.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왜 그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에서는 지금 통장 제공자들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게 통장 공개한 게 왜 지금 2010년 5월까지만 공개를 했냐, 애시당초 최강욱 의원이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을 때 이 선수들에 의한 주가 조작은
2010년도 1월부터 2010년도 5월까지 이루어졌다라고 고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상황을 지금 이게 외부로 공개를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주가 조작이 돌려받고 1인 매매를 했다가 돌려받고 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씨가 주식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았지 않느냐. 돌려받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돌려받을 때는 지금 4천만 원 손해받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넘겨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2017년도까지인가 사고 팔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5개 통장, 원래 신한증권만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까지 나오는데 다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가 조작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30초. 아니 경기도 법인카드 리스트 쭉 좀 뽑으세요. 제가 볼 땐 카드에서 엑셀로 30초만 오거든요. 그냥 공개 좀 해주세요. 김건희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한 적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뭐 나랑 상관없고 주가 조작 한 적도 없고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지 하지 내가. 네, 그렇죠. 뭘 알아 솔직히.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몰라 나는 그런 거 할 줄을. 이준석 대표도 과거 이재명 후보가 작전주에 가담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과거 본인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뭐죠? 그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3-4배의 이익을 봤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걸 작전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친구가 증권사 직원으로서 작전주고 이거 오를 것이다. 내가 내부 정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겼고 만약 돈을 투자한 것이라면은 그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물었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에 자신도 본의 아니게 주가 조작에 가담된 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증권회사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샀다가 첫 주식을 대박? 나는 몰랐는데 작전 주식이었던 거예요. 92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도 모르고 부탁해서 사줬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겁나는구나. 겁나서 너무 말렸다. 그러니까 제 계장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일단.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빨리 그것도 팔아라. 그 다음부터 내가 팔고 나니까 쫙 떨어지니 딱 제자리가 버렸더라고요.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고의가 없어서 무죄예요. 자, 지금부터는 단일화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단일화를 두고 지금 굉장히 충돌이 거칠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충돌 수준이 아니라 서로 막 난투고 거의 폭로전 이런 상황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평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야권 단일화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13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거의 깨졌습니다. 국민의당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저한테 안철수 사퇴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준석의 폭로에 안철수, 이태규 모두 뚜껑이 활짝 열렸습니다. 까라고 있으면 까란 말이야. 이준석에 합당하자며 윤석열 모르게 정치적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폭로전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정도 되면 심폐소생술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폭로전에 시작됐습니다. 이 시작은 이준석 대표의 내부 배신자 발언이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 뭐 범람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배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쪽에 누군지는 말씀을 못 하시겠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당 이태규 본부장 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어서 확인하시죠.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지방선거 후에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 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단박 기자회견 어제 오후 6시에 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더라도 정치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안철수 대표와 정치를 같이 하는 분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 차원에서 꾸준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누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배려하고 우대하려고 했는지는 100일 하에 공개된 것 같습니다. 신사로 언급됐던 해당 인사가 누군지 밝힐 예정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를 추진하셨다고 하는 분도 아마 선의에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예의상 아마 제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도리일 것 같고. 자,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거 뭐 그냥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물 건너갔죠. 물밑 대화가 다 내용들이 막 나오고 무슨 물이 1급수인 것 같아요. 굉장히 투명해가지고 물밑에서 있었던 것도 다 보이기에. 그리고 요즘에 정치 풍토가 물밑 대화가 일이 되도록 하는 물밑 대화가 아니라 나중에 폭로감으로 쓰는 그런 물밑 대화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양당이 좀 보면 물밑 대화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물밑에서 뭔가 접촉이 있으면 해볼만하다. 앞으로도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우리가 뾰족한 조건을 제시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예,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후보가 나서서 언급을 하든지 만나더라도 후보끼리 만나야 된다 이런 태도라서 양쪽이 굉장히 비대칭적인 협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물 건너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일화라고 하는 거의 가능성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문제로 왜 피곤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의 길을 뭐 가면 가는 것이고 서로 간에 필요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단일화라고는 이 그 속 비어 있는 정치공학 얘기로 남은 대선 기간을 계속 꾸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결국에는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단일화가 어느 한쪽이 힘이 압도적으로 강할 때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큰 정치적 도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제 절박함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가 뭐 이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점점 박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저는 막판에 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흐뭇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V토론에서 통합정부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한때 대표로 모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나름대로는 뭐 존경하는 분이시고 정치 개편,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이런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것이랑 일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같이 하자. 통합정부를 구성해보자 이런 말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저는 협력 가능한 모든 진영이 함께하자 예. 이런 입장이니까 단일화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자, 막판 최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막판에 팍 만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저희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로 대선 이제 13일 남았는데 후보들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어릴 때 성장하신 이 하이도를 방문하고 또 생가를 찾아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한 국민 통합 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에서 바로 이 목포역 앞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러분.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천등산 박달재를 그 천등산 박달재 빛이 바로 제 처갓집입니다. 여러분 이서방 왔습니다. 이서방 정치보복이 공무원되고 5년짜리가 금방 뛰게 금이 없어.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자, 윤석열 후보는 호남의 민심에게 표를 구하고 있고, 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캐스팅 보트, 자, 충청 지역 가서 민심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민심은? 아니 그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공략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뭐 19대 대선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지역주의 구도는 상당히 완화가 됐고 세대 투표 경향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합리성, 주체성이 많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그 조금 더 공약이라든지 이런 어필을 잘 하게 된다면 중도층 또는 젊은 층의 민심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환경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제 역대 대선에서 좀 박빙이었던 때 뭐 15대나 16대 그리고 18대 대선 이럴 때 보면 민주당 쪽에서 호남 표심을 얼마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상당히 또 박빙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호남 표심을 어느 정도 가져오는 것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에 간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일단은 충청권의 민심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좀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 고향 안동 가서 육사 유치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육사의 경우에는 충남이 좀 공을 들이는 사업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충청 패싱, 뭐 홀대론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막판 변수가 되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행보까지 저희가 막판에 확인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